설날 전날 나는 혼자 만두 400개를 빚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7번째로 친척들에게 말했다. 아들을 나 같은 여자와 결혼시킨 걸 후회한다고. 나는 웃었다. 더 이상 언쟁하지 않았다. 그리고 빚은 만두를 전부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이어진 내 행동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악했다. 내가 231번째 만두를 빚고 있을 때였다. 손가락은 밀가루에 절어 하얗게 부르짖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부엌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연신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내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좀 봐라. 어느 집 며느리가 쟤처럼 구는지.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부엌문을 뚫고 들어왔다. 마치 나들으라고 일부러 말하는 것처럼 선명했다.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배에 소식이 없어. 병원에서는 문제 없다는데 이거 일부러 안 갖는 거 아니니? 엄마, 그만하세요. 남편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기 소리처럼 힘이 없었다. 내가 왜 말을 못해. 애초에 난 너희 결혼 반대했어. 쟤네 집 꼴 좀 봐라. 아비는 도박꾼의 어미는 일찍이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가 뭘 배우고 뭘 보고 자랐겠니. 네가 그때 죽고 못 살겠다고 고집만 안 부렸어도. 오늘 저녁 들어 7번째였다. 오후 3시부터 만두를 빚기 시작해 지금 6시 반까지.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나를 7번이나 헐뜯었다. 첫 번째는 내가 일이 너무 바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요리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의가 없다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내가 씀씀이가 해프다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는 박씨 가문에 손주 하나 안겨주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는 내가 자기 아들에게 과분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7번째. 아들을 낳아 결혼시킨 것을 후회한다고. 나는 손을 멈췄다. 조리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만두들을 바라보았다. 통통하고 예쁜 모양, 주름 하나하나 똑같이 빚어냈다. 어릴 적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엄마는 말씀하셨다. 지연아, 만두는 속이 새어 나오지 않게 꾹꾹 눌러 잘 오므려야 해. 그래야 끓일 때 터지지 않거든. 인생도 마찬가지야. 스스로를 단단히 감싸지 않으면 마음이 터져버린단다. 그 말을 남기고 엄마는 이듬해 집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가, 만두 다 빚었니? 손님들 다 기다리신다. 시어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왔다. 조리대에 가득한 만두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꾸물거리지 말고 좀 서둘러라. 거의 다 됐어요. 몇십 개 안 남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나가지 않고 문틀에 기댄 채 말을 이었다. 이따 상에 앉으면 말 많이 하지 말고. 내 그 사투리 억양, 친척들이 들으면 웃는다. 그리고 김 부장님 댁 아들. 구청에서 일한다니까 술 따를 때 조심하고. 작년처럼 버릇없게 굴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맞다. 설 세고 친정 가는 건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내 아버지. 명절 대목이라고 또 어디 가서 판 버리고 있을지 누가 아니. 우리가 가봤자 꼴만 우스워져. 내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만두피 하나가 내 손에서 찢어졌다. 어머니, 저희 아빠가 올해는 뭘? 도박 안 한다고 약속이라도 했니?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 했어. 결과가 어땠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그렇게 알아라. 설 연휴엔 집에서 쉬어. 민준이 데리고 절에 가서 공이나 드리고 와야겠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다 다시 고개를 돌려 한마디 덧붙였다. 만두 다 빚으면 바로 쪄라. 손님들 오래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부엌문이 다시 닫혔다. 밖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시누이 박민서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새언니가 듣지 않겠어? 들으라고 한 소리다. 들으면 어쩔 건데.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 민준이가 마음만 약하지 않았어도 진작에.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400번째 만두를 다 빚었을 때 내 손목은 저리고 굳어 감각이 없었다.
조리대 전체를 가득 메운 만두들을 보며 나는 문득 3년 전 처음 이 집에 설을 쐬러 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참으로 위선적이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양념장을 꺼냈다. 다진 마늘에 뜨거운 기름을 부으니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다. 엄마가 알려준 비법이었다. 맛있는 만두는 맛있는 양념장과 함께해야 한다고. 마치 좋은 여자는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박민주는 몰랐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몰랐다. 지연아, 아직도 멀었니? 시아버지 박태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술을 몇 잔 하셨는지 얼굴이 붉었다. 손님들 다 기다리는데 이 며느리는 뭘 하는 거야? 금방 돼요. 아버님,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빨리빨리 좀 해라. 여자들이란 일하는 게 꼭 저렇게 꾸물거려. 그는 투덜거리며 나갔다. 나는 만두를 찌기 시작했다. 첫 번째 찜기, 두 번째 찜기, 세 번째 찜기. 총 8번을 찌고 나서야 400개의 만두가 모두 완성되었다. 거실의 친척들은 이미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불평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마지막 만두 접시를 들고 상으로 나갔을 때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긴 식탁에는 내가 어제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삼색전, 오색나물, 그리고 내가 빚은 400개의 만두는 커다란 새 접시에 나뉘어 담겨 식탁 중앙에 놓였다. 이제야 나오네. 설날 저녁 굶기는 줄 알았잖아. 시누이 박민서가 만두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모양은 예쁘게 잘 빚었네.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이거 우리 지연이가 오후 내내 만든 거다. 다들 많이 먹어. 형수님 정말 현모양처시네요. 민준이 형은 복 받았네. 박민준의 사촌 동생이 말했다. 박민준은 나를 한번 쳐다봤다. 눈빛에 미안함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다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그는 항상 그랬다.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시댁에서 정해준 내 고정석이었다. 상석에서 가장 멀고 부엌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 음식을 나르거나 술을 따르기 편한 자리였다. 설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덕담을 나눴다. 아무도 내게 잔을 부딪혀주지 않았다. 아무도 내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투명인간처럼 그곳에 앉아 그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연아, 부엌에 가서 탕 다 됐는지 좀 봐라. 시어머니가 명령했다. 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고모님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요, 형님. 제가 처음부터 쟤는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요. 우리 민준이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겠어요. 이젠 후회해도 늦었죠. 애도 못 낳지. 하는 일도 그저 그런 중소기업 격리가 전부지. 오늘 저녁 8번째였다. 나는 식당 입구에 서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닭 한 마리 탕을 든 채 웃음소리 가득한 식탁을 바라보았다. 내가 직접 빚은 만두들이 그들의 입속으로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내 남편 박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제 엄마의 말을 못 들은 척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정말로 소리내어 웃었다. 모두가 하던 말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마 그들의 기억 속에 내가 시댁에서 이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지연아, 너 뭘 웃어?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명절날 사람 기분 나쁘게 음흉하게 웃지 말고. 나는 탕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식탁 중앙으로 걸어가 아직 절반 넘게 남은 세 접시의 만두를 바라보았다. 방금 민준 씨랑 저를 결혼시킨 걸 후회한다고 하셨나요?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다.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나는 그냥 해본 소리야.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냥 해본 소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7번이요. 오후부터 지금까지 7번 말씀하셨어요.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다.
어떤 사람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었고, 어떤 사람은 흥미진진한 눈으로 다음 상황을 기다렸다. 박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지현아, 명절날 왜 이래? 그만해. 저 안 그만해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정말로 민준 씨랑 저 결혼시킨 걸 후회하시는지, 시어머니는 체면이 구겨졌는지 벌떡 일어섰다. 그래, 후회한다. 어쩔래? 내 꼴을 좀 봐라. 내 아들한테 어울리기나 하니? 남의 집 며느리들은 명절이라고 시어머니한테 금목걸이도 사준다는데, 네 아비는 아직도 빚더미에 앉아있다며? 우리 민준이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그때 좋다고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줄을 섰어. 엄마, 박민준이 마침내 제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만두가 담긴 새 접시 앞으로 걸어갔다. 첫 번째 접시를 들고 모두가 경악하는 시선 속에서 부엌으로 향했다. 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접시에 담긴 만두를 전부 쏟아부었다. 하얗고 통통한 만두들이 쓰레기통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강지현, 너 미쳤어? 박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나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두 번째 접시를 들었다. 그거 내려놔. 시어머니가 달려와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내 행동이 더 빨랐다. 두 번째 접시의 만두도 쓰레기통으로 사라졌다.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내가 세 번째 만두 접시를 향해 걸어가는 발소리만 들렸다. 박민서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고모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시아버지 박태진 씨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나는 마지막 만두 접시를 들고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을 저와 결혼시킨 걸 그렇게 후회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직접 빚은 이 만두들도 여러분이 드실 자격이 없습니다. 강지현, 박민준이 마침내 소리쳤다.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나는 내가 3년간 사랑했던 남자를, 결혼식에서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문득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사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마지막 만두 접시를 들고 모두의 시선 속에서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고 문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에 남은 만두를 모두 쏟아부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몸이 떨렸다. 나는 문을 닫고 경악한 채 굳어있는 식구들을 향해 돌아섰다.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부디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시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었다.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네가 미쳤구나. 설날 저녁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려? 이게 어디서 반란이야. 박민준이 내 앞으로 달려왔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지현,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당장.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 자리가 있던 곳으로 곧장 걸어가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외투를 집어들었다. 어디가? 시아버지 박태진 씨가 식탁을 내리치며 일어섰다. 이 명절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나는 외투를 입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화했다. 여보세요? 지연아, 설날 저녁은 먹었어? 전화기 너머로 절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나 좀 데리러 와줄래? 내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나 시댁이야. 지금 나가려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이의 목소리가 금세 긴장으로 가득 찼다. 별일 아니야. 그냥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서. 나는 식탁에 앉은 시댁 식구들을 훑어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줄 가치가 없다는 걸. 20분 안에 갈게. 서연이가 전화를 끊었다. 나갈 거라고. 박민준이 내 팔을 붙잡았다. 강지연, 장난 그만해. 오늘 친척들 다 모였는데 꼭 이렇게 망신을 줘야겠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망신? 박민준 씨, 당신 집에 시집 온 첫날부터 내 체면은 이미 당신들 발밑에 짓밟혔어.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설날 저녁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려? 이건 우리 집안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나는 웃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다. 먹여주고 재워줬다고요? 김영숙 여사님, 제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그중 150만 원을 매달 생활비로 드렸고 남은 150만 원으로 집안 공과금이며 식비까지 다 해결했어요. 이 아파트 살 때 제가 보증금 절반을 냈고 대출금도 같이 갚고 있어요. 누가 누굴 먹여 살리는 건지 말씀 좀 해보시죠. 식탁에 앉은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고모님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 형님, 지연이 월급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번에 저한테는 한 달에 200도 못 번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건 내가 제 돈 모아주려고. 젊은 애들이 씀씀이가 해프니까 제 돈을 모아주셨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750만 원이네요. 내일 은행 가서 거래 내역서 뗄 테니 잊지 말고 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박민준이 나를 침실로 끌고 가려 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나는 버티고 서 있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박민준 씨, 3년이에요. 나 3년 참았어요. 당신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날 모욕할 때마다 당신은 못 들은 척했어. 내가 당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은 효자 아들 노릇하기에 바빴지. 오늘은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요. 거실의 친척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사촌 동생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먼저 가볼까요? 아무도 못 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다들 앉아 계세요. 오늘 다 같이 듣고 판단 좀 해봅시다. 어느 집 며느리가 얘처럼 구는지.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친구가 도착하기까지 15분 남았다. 그 15분 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나는 식탁 앞으로 걸어가 내가 한때 그토록 비위를 맞추려 애썼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고모님 작년에 제가 한 반찬이 짜다고 하셔서 저 요리학원 등록했어요. 아세요? 한 달 수강료가 50만 원이었어요. 제가 야근해서 번 돈으로요. 사촌 동생, 결혼할 때 내가 축의금 100만 원 냈지? 내 월급의 절반이었어.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형수님, 정말 통 크시네요. 형이 말한 것만큼 짠순이는 아니었네, 라고 했지. 민서야, 나는 신우이를 보았다. 네가 대학 4년 동안 쓴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PC, 어느 것 하나 내가 사주지 않은 게 있니? 넌 내가 사준 물건들을 쓰면서 네 엄마한테는 내가 네 오빠한테 과분하다고 말했지. 박민서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당신,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김영숙 여사님, 지금 입고 계신 그 캐시미어 스웨터, 지난달에 제가 보너스 받아서 사드린 거예요. 45만 원짜리. 신고 계신 그 가죽 구두, 작년에 제가 사드린 거예요. 20만 원. 손에 끼고 계신 그 옷반지, 재작년에 제가 연말 성과급으로 사드린 거예요. 80만 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제가 왜 당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사줬을까요? 제가 바보 같아서요. 진심은 진심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잘하면 언젠가는 당신들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박민준이 다가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그만해. 네가 속상한 거 알아. 안다고?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 엄마가 당신 없을 때마다 나한테 남은 밥 먹으라고 했던 거 알아?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목걸이를 버렸던 건 알아? 그런 싸구려는 박씨 집안에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박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목걸이? 엄마,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무슨 목걸이? 아시잖아요. 나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찾아 보여주었다. 제가 사진 찍어뒀어요.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 하셨던 거예요. 비싼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에요. 쓰레기통에서 찾으셨죠? 이거? 나는 휴대폰 화면을 친척들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더러운 쓰레기들 사이에 버려지는 목걸이가 있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것도요. 나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다. 작년에 저를 때리신 증거예요. 화면에는 내 팔에 길게 난 멍자국이 있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내가 물을 제때 따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먼지떨이로 때린 자국이었다. 이건 아니야.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지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야. 넘어져서 이렇게 줄무늬 모양 멍이 생길 수 있나요? 나는 냉소했다. 원래는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집안 망신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여긴 내 집이 아니고 당신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걸. 박민주는 사진과 제 엄마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다. 엄마, 정말? 다 제 잘되라고 그런 거지. 말을 안 들으니까. 시어머니는 억지를 부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제 친구가 왔네요. 박민준 씨, 우리 끝났어요. 지현아, 박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가지마.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해? 당신 엄마가 날 욕할 때 당신이 휴대폰만 보던 얘기를 해? 내가 당신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이 사라졌던 얘기를 해? 3년 동안 내 생일 한번 챙겨주지 않았던 얘기를 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됐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내가 문을 열자 서연이가 문 밖에 서 있었다. 집안 분위기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내 앞을 막아서며 나를 보호했다. 괜찮아, 지연아? 응, 괜찮아. 나는 이미 꾸려두었던 캐리어를 끌었다. 사실 작년부터 나는 이 캐리어를 준비해두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다. 강지현, 시어머니가 내 등 뒤에서 소리쳤다. 네가 오늘 이 문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영원히 돌아올 생각 마라. 나는 고개를 돌려 이 집안 식구들을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걱정 마세요.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나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다. 서연이가 내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음과 박민준의 만류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영원히 서연이의 차는 텅 빈 거리를 달렸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길게 그림자를 남겼다. 우리 집으로 가자. 마침 방 하나 비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 결정한 거야? 나는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3년이야. 이제 깰 때도 됐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일단 지낼 곳을 찾아야지. 계속 너한테 신세 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혼. 서연이는 잠시 침묵했다. 박민준이 동의할까? 그건 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눈을 떴다. 서연아, 뭐가 제일 비참한지 알아?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가 아니야. 그걸 뻔히 보면서도 외면하기로 선택한 그 사람이야.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이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나는 무음으로 바꿨지만 화면은 계속해서 번쩍였다. 받을 거야? 서연이가 물었다. 아니,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좀 초조하게 내버려둬야지. 3년 동안 이제 그 사람이 초조해야 할 차례야. 서연이의 오피스텔에 도착하니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너 먼저 씻어. 내가 이불 꺼내 놓을게. 서연아, 고마워. 나는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다. 그 집안을 위해 애쓰는 동안 나는 친구들까지 멀리했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서연이가 나를 안아주었다. 넌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샤워를 하고 나오니 서연이가 이미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현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박민준 씨를 봤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떤 여자? 머리가 길고 꽤 예뻤어. 25, 6살쯤 돼 보이던데. 서연이는 내 표정을 살폈다. 주얼리 매장에 있었어. 반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나올 때까지 웃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 계속 야근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나한테 점점 더 차가워졌구나. 너 괜찮아?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눈물을 닦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이렇게 되니 이혼할 이유가 더 확실해졌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메일함에 로그인했다. 읽지 않은 메일 한 통이 와 있었다. 전 직장 대표님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강지연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에 이야기했던 프로젝트 팀장 자리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 혹시 복귀할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연봉은 퇴사 당시의 2배로 제한합니다. 나는 메일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3년 전, 나는 박민준과 시댁 식구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장래가 유망했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 여유는 많지만 월급은 적은 곳으로 이직했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돈 많이 벌어서 뭐하냐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나는 내 경력을 희생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나? 나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3년 동안 몰래 작업했던 디자인 시안들이 있었다. 나는 실내 디자인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했다. 박민준도 그냥 편하게 살자고 뭘 그렇게 아등바등하냐고 말했다. 새벽 3시 반. 나는 2가지 결정을 내렸다. 첫째, 이혼한다. 둘째,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다. 나는 전 직장 대표님께 매일 답장을 보냈다. 설 연휴가 끝난 후 만나 뵙고 싶다고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학대했던 사진, 시댁에 송금했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여자의 정보까지. 동이 틀 무렵 박민준에게서 마침내 문자가 왔다.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시고 나도 잘못했어. 집에 돌아와. 나는 답장했다. 설 연휴 끝나고 첫 평일 구청에서 봐. 그는 거의 바로 답장을 보냈다. 진심이야. 엄마가 그냥 화나서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박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당신 외도 증거는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게요. 그쪽은 10분간 침묵했다. 그리고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 어떻게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아파트 보증금 절반은 제가 냈고 대출금도 절반은 제가 갚았어요. 제 몫은 제가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3년간의 공동재산도 목록을 만들어서 청구할 겁니다. 지연아, 내 말 좀 들어봐. 걔는 그냥 회사 동료야. 우리는 그냥. 박민준 씨,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만해요. 그 거짓말 판사님한테나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하늘이 하얗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해가 정말로 오고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강지연, 내가 감히 이혼 얘기를 꺼내? 집까지 나눠 갔겠다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그 집, 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제 서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으로 제가 보증금 절반을 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법이 저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겁니다. 너,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박 씨 집안이 널 3년이나 먹여 살렸는데, 김영숙 씨.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더 이상 자가당착에 빠지지 마세요. 지난 3년은 제가 당신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신들에게 단 10원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750만 원 준비해 두세요. 변호사 통해서 함께 청구할 테니까요. 네가 감히, 제가 감히 하는지 아닌지 지켜보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서연이가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서연아,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변호사 선임하고 싶어.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다. 너, 제대로 하려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설 연휴가 끝난 첫 평일 아침 9시, 나는 약속대로 전 직장 건물 앞에 나타났다. 강 팀장, 오랜만이네. 최 대표님이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얼굴 좋아졌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웃으며 그와 악수했다. 회의실에서 최 대표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 팀장의 능력은 내가 항상 인정했어. 3년 전에 퇴사할 때도 말했지. 언제든 돌아오라고. 지금 이 프로젝트 팀장 자리 연봉 8천만 원이야. 프로젝트 성과급까지 합하면 잘하면 1년에 1억 이상도 가능해. 나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억눌렀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시간이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업무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 대표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 없어. 다음 주 월요일 좋은 소식 기다릴게. 회사에서 나와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연봉 8천만 원. 지금 받는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 정도 수입이라면 이혼 후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다음 목적지는 법률사무소였다. 서연이가 사촌 오빠의 친구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성은 김 씨였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간결하고 세련되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강지연 씨, 앉으시죠. 김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받았다. 먼저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시어머니의 구박부터 남편의 냉담함, 그리고 그의 외도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김 변호사는 기록을 하면서 질문했다. 이 사진들이 가정 폭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겁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보관하고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김 변호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부터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하거나 박민준이 내게 언어폭력을 할 때마다 나는 몰래 녹음을 해두었다. 원래는 그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김 변호사는 나를 칭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이 녹음 파일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는 1시간이 넘게 자료를 정리했다. 은행 거래 내역,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내가 우연히 찍게 된 박민준과 그 여자의 데이트 사진까지. 재산 분할의 경우 김 변호사가 분석했다. 아파트에 대한 기여분이 절반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생활비 역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을 부담하셨다면 추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물었다.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김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혼 소송은 속전속결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 걸려 있으면 상대방이 시간을 끌거나 오히려 역공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미 3년을 참았습니다. 몇 달 더 못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오늘 중으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박민준 씨에게 발송하겠습니다. 동시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그들이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나오니 벌써 오후 2시였다. 나는 길가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문득 전에 없던 해방감이 느껴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변호사 없이 그냥 우리 둘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어디서요? 우리 옛날에 자주 가던 곳. 처음 데이트했던 그 카페. 30분 후 나는 카페 문을 열었다. 박민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 밑이 거뭇한 것이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할 말 하세요. 지현아,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내 기분을 무시해서 미안하고.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하게 내버려둬서 미안해. 그리고요.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그 회사 동료랑 가깝게 지낸 것도 미안해. 하지만 맹세하는데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박민준 씨.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당신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은 끝났다는 걸 알려주러 온 거예요. 엄마가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서? 그는 격앙되었다. 3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 쉽게. 나는 웃었다. 박민준 씨, 내가 이 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당신 엄마 아침밥 차렸어요. 바깥 음식을 못 드신다고 해서요. 점심때는 집에 달려와서 점심을 차려드렸고, 저녁에는 온 식구 밥을 차렸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같이 쇼핑을 가야 했고, 내 흠을 잡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억눌렀다. 그동안 당신은 뭘 했죠? 게임을 하고, 동료들이랑 회식을 하고, 다른 여자랑 반지를 보러 다녔죠. 아니라고 했잖아. 사진 보내드릴까요?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지난주 금요일 코엑스몰 주얼리 매장. 더 자세히 말해줄까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혼 합의서는 오늘 보낼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내용 증명도 오늘 당신 집으로 도착할 거예요. 재산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공동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강지연, 그도 일어섰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이렇게까지. 박민준 씨,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내가 맞고 욕먹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있었을 때, 당신이 내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선물을 사줬을 때, 그때 당신은 당신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카페를 걸어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지연아, 대박 소식.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친구가 박민준 그 여자애 봤대. 누군지 알아? 김영숙 여사님 동료 딸이래. 그 아줌마가 소개해 줬다나 봐. 나는 멍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어쩐지 시어머니가 항상 내 흠을 잡더라니. 어쩐지 항상 남의 집 며느리는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더라니. 어쩐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의원을 소개해주며 몸보신을 시키려 하더라니.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제 아들을 위해 다음 타자를 물색해두었던 것이다. 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내가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괜찮아. 이 싸움, 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이겨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내가 서연이 집에서 업무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예상치 못한 얼굴이 보였다. 시아버지 박태진 씨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아버님, 나는 아직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렀다. 시아버님의 표정은 복잡했다. 어색함,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연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다. 들어오세요. 그는 소파에 앉아 서연이의 작은 오피스텔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한테 얘기는 다 들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내가 안다. 영숙이가 가끔 좀 심하게 굴지. 하지만 한 집안 식구끼리 뭘 그렇게 담아두고 그러니. 내 시어머니가 원래 입은 거칠어도 속은 여린 사람이야. 아버님,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설득하러 오신 거라면 그냥 돌아가세요. 저희 결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지현아, 우리 집이 너한테 잘못한 거 안다. 민준이가 바람 피운 건 걔가 잘못한 거고, 영숙이가 널 구박한 것도 걔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니? 나는 한때 나에게 그나마 잘해주었던 이 노인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작년 제 생일 기억하세요? 그는 멍한 표정이었다. 당연히 기억 못하시겠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저 혼자 케이크를 사고 음식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저녁 내내 당신들이 돌아와서 제 생일을 축하해 주길 기다렸어요. 결과는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친척 결혼식에 가셨고 민준 씨는 야근이라고 했죠. 밤 11시에 저 혼자 그 케이크를 먹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3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식모였고 현금 인출기였죠.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현아, 내용 증명은 받으셨을 겁니다. 이혼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처리하죠. 오늘 오신 게 어른으로서 저를 걱정해서 오신 거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 씨 집안의 대표로 화해를 권하러 오신 거라면 그냥 돌아가세요. 시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네 시어머니가 오늘 내 아버지 댁에 갔다. 나는 벌떡 돌아섰다. 네? 그가 내 아버지를 만나서 너를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려나 보더라. 내 머릿속이 윙 울렸다. 그 도박꾼 아버지. 이미 2년이나 보지 못한 아버지였다. 김영숙 여사가 그를 찾아간다면 내 처지는 더 비참해질 뿐이었다. 언제 가셨어요? 아마 지금쯤 도착했을 거다. 지연아, 내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구식이고 성질이 급해서.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외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를 막아야 했다. 서연이가 운전하는 차는 미친 듯이 질주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지만 아버지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김영숙 여사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서울 서쪽의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다.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가 유일하게 팔지 않은 것이었다. 차가 멈추자마자 나는 김영숙 여사가 빌라 현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냉소했다. 어머, 빨리도 왔네. 내가 내 아버지한테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무서웠니?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녀 앞으로 달려갔다. 별말 안 했어. 그냥 사실대로 말했지. 그녀는 팔짱을 꼈다. 내가 기어코 이혼하겠다고 한다고. 박 씨 집안 재산을 나눠 갖겠다고 한다고.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버지를 들먹여요. 적어도 저희 아버지는 당신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내 며느리 교육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 아버지도 그러시더라. 나보고 너그러 이해해달라고.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비켜요. 나는 그녀를 밀치고 빌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 집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돈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흐릿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지연아, 왔구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내 시어머니가 방금 다녀갔다. 나는 그 돈 봉투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돈 주고 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500만 원. 내 위자료라고 하더라.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위자료? 그 돈으로 아빠 보고 저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해달라고 했군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그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반으로 찢어버렸다. 아빠, 지연아. 아버지는 찢어진 돈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 아비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 평생 너랑 내 엄마한테 제일 미안했지. 내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지난 3년간 네가 올 때마다 나한테 돈 쥐어주고 집 청소해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었다. 하지만 난 한 번도 네가 잘 지내는지 물어본 적이 없구나. 시집 잘 갔으니 잘 지낼 거라고만 생각했지. 아빠, 방금 그 여자가 한 말
아빠는 한 글자도 안 믿는다. 아버지는 나를 올려다 보았다. 내 딸, 내가 안다.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았다면 네가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3년간의 서름이 그 순간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어릴 적처럼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빠는 널 지지한다. 그 돈, 우린 필요 없어. 이 아비가 능력은 없어도 딸의 행복을 팔아먹을 순 없지. 그 순간 나는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혈연도 법적 관계도 아니었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었다. 고마워요, 아빠. 나는 앙상한 아버지의 몸을 끌어안았다. 그 몸은 나에게 전에 없던 힘을 주었다. 빌라를 나왔을 때 김영숙 여사는 아직도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니? 내 아버지가 설득 좀 하시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가 그랬잖아. 어느 부모가 딸이 편안하게 살길 바라지 않겠어. 저희 아버지, 제가 이혼하는 거 지지하신대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얼굴에 굳어졌다. 뭐라고? 그리고요.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방금 저희가 나눈 대화 전부 녹음했어요. 당신이 저희 아버지한테 500만 원을 주면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했던 내용까지 전부요. 김영숙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녹음을 당신한테서 배웠어요. 나는 웃었다. 지난 3년간 제 험담을 뒤에서 하는 게 당신 특기 아니었나요? 이제는 모두가 진실을 듣게 될 거예요. 나는 그녀 앞에서 녹음 파일을 김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강지현, 내가 감히, 네, 감히 하죠.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김영숙 씨, 이 싸움은 당신이 졌어요. 서연이의 차가 다가왔다. 나는 차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번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그 500만 원. 저희 아버지가 찢어버렸어요. 딸의 행복은 팔지 않으신다고요. 차가 빌라 단지를 빠져나간 후에도 김영숙 여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통쾌해? 서연이가 웃으며 물었다. 응, 통쾌해. 나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연휴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비밀스럽게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었다. 물건이지. 그녀가 윙크했다. 어젯밤에 친구들한테 좀 알아봤는데 대박인 거 있지. 박민준 그 여자 윤수아라고 하는데 글쎄 내 대학 동기 사촌 동생이래. 나는 잠시 멍했다. 이렇게 우연히 더 대박인 건 이 윤수아라는 애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야. 서연이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이거 봐. 걔 SNS 계정이야. 반년 전부터 계속 애매한 글을 올렸어. 누군가가 선물해준 목걸이 너무 좋아. 늦은 밤야근. 당신의 밀크티 덕분에 힘이 나. 사진 속 윤수아는 예쁜 목걸이를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다. 다른 사진에는 사무실 책상 위에 밀크티 2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손의 일부가 보였다. 그 손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 나는 박민준의 손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박민준이 결혼한 거 몰랐대? 내가 물었다. 알았대. 그것도 아주 잘. 서연이는 다른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다. 봐, 누가 댓글로 연애하냐고 물으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라고 답했어. 이거 완전 대놓고 상간녀 선언 아니야?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질투도 분노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것은 해방감이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자기 의심과 억눌림이 이 순간 해답을 찾았다.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 내가 만난 사람이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더 충격적인 것도 있어. 서연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내 친구가 들었는데 김영숙 여사가 벌써부터 밖에서 자랑하고 다녔대. 자기 아들이 곧 새장가 가는데 공무원 집안의 참한 아가씨라고. 그것까지 말했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응,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래. 서연이는 페이지를 닫고 내 손을 잡았다. 지연아, 이제 내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조용히 이혼하고 내 재산을 되찾는 것. 둘째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서연이의 눈빛은 진지했다. 박씨 집안이 너한테 한 짓, 박민준의 외도, 김영숙 여사가 내 험담하고 다닌 것. 그냥 이대로 떠나면 그들은 널 우습게 볼 거야.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 며느리를 맞이하겠지. 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김영숙 여사의 성격이라면 이혼 후에도 분명 내 탓으로 돌리며 험담을 하고 다닐 것이다. 어떻게 할까? 내가 물었다. 서연이는 웃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날 오후 서연이는 나를 한 곳으로 데려갔다. 박민준 회사 건물 아래에 있는 카페였다. 여긴 왜? 내가 물었다. 구경하러. 서연이가 시계를 봤다. 5시 반. 박민준 씨 보통 이 시간에 퇴근해. 내가 사람 시켜서 윤수아한테 약속을 잡았어. 프로젝트 얘기할 게 있다고. 장소는 여기로. 5시 25분 박민준이 정말 회사 문 앞에서 나타났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5시 30분 정각. 긴 머리의 여자가 건물에서 걸어 나와 박민준의 팔짱을 끼웠다. 사진 속의 윤수아였다. 가자. 서연이가 나를 일으켰다. 우리 차례야. 우리가 카페 문을 열었을 때 박민준과 윤수아는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아주 다정해 보였다. 나는 곧장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박민준은 고개를 들고 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연아? 네가 여길 어떻게? 윤수아도 고개를 들어 나를 훑어봤다.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누구시죠? 제가 이 사람 아내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 곧 전 아내가 될 사람이죠.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다. 강지연, 그만 좀 해. 박민준이 일어나 목소리를 낮췄다. 할 얘기 있으면 집에 가서 하자. 집? 어디요? 나는 웃었다. 내가 만두 400개를 빚었지만 면전에서 모욕당했던 그 집, 아니면 당신 엄마가 당신을 나와 결혼시킨 걸 후회한다고 말했던 그 집? 윤수아도 일어섰다. 강지연 씨, 말씀은 좋게 하시죠. 여긴 공공장소예요. 윤수아 씨 맞죠?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공무원 집안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아세요? 당신 딸이 남의 가정에 끼어든 거, SNS에 남의 남편이 사준 선물 자랑하는 거 아시냐고요.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무슨 소리세요?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더 잘할 텐데.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SNS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 이거 당신이 쓴 글 맞죠? 상대방이 아내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좋은 사람이라니 당신 가치관은 개나 줬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강지연. 박민준이 내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서연이가 막아섰다. 박민준 씨, 폭력은 안 되죠.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다 녹화하고 있거든요. 박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이 두 남녀를 보며 3년간의 서름과 분노가 차분한 힘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박민준 씨, 구청에서 봅시다. 안 나오면 법정에서 보죠. 그리고 내용 증명 받으셨을 텐데 재산 분할 끝나기 전까지 공동통장 건드리면 재산은닉으로 처벌받는다는 거 명심하세요. 나는 돌아서려다 무언가 생각난 듯 윤수아에게 말했다. 아, 그리고 당신 목에 걸린 그 목걸이 제가 예전에 예쁘다고 했던 건데 비싸서 못 샀던 거네요. 박민준 씨가 우리 공동통장 돈으로 사준 거죠. 영수증 잘 보관해둬요. 이혼할 때 반환 청구할 거니까. 카페를 나오며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기분 어때? 서연이가 물었다. 통쾌해. 나는 웃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그날 밤 시댁 식구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다. 박민준, 김영숙, 박태진, 심지어 시누이 박민석까지.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박민준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다. 지연아,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어.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망신 줘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 3년 정이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수아 문제는 내가 정리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읽고 바로 삭제했다. 다시 시작? 상처는 이미 남았고 신뢰는 깨졌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가? 밤 10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민서였다. 새언니. 아니, 지연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우리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박민서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죄송해요. 그녀는 만나자마자 말했다. 그동안 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엄마가 언니 험담할 때 편들어주기는커녕 같이 욕했어요. 언니가 노트북이랑 휴대폰 사줬을 때도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내가 물었다.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오늘 엄마가 집에 와서 아빠랑 대판 싸웠어요. 아빠는 엄마가 너무 심해서 멀쩡한 집안을 망쳤다고 하고, 엄마는 언니 없어도 오빠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고 소리치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말실수를 했어요. 원래부터 오빠를 윤수아랑 엮어주고 싶었다고. 아빠 직장 상사 딸이라 얼마나 배경이 좋냐고.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언니를 구박한 건 언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언니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언니, 우리 오빠는 언니한테 과분해요. 박민서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오빠지만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듣고 언니를 위해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언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3년간 박민서는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가 집을 오빠 명의로 완전히 넘기려고 해요. 혼전 재산으로 만들어서 언니가 못 나눠 갖게 하려고요. 아빠가 반대해서 지금 싸우고 계세요.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역시 김영숙 여사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알았어. 너 얼른 들어가 봐. 너무 늦었다. 언니. 박민서가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섰다. 이혼하고도 우리 연락해도 돼요? 저 언니한테 디자인 배우고 싶어요. 언니가 예전에 그린 스케치들 정말 멋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박민서는 웃으며 돌아서 달려갔다. 서연이 집에 돌아와 나는 이 소식을 전했다. 김영숙 여사,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네. 서연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빨리 김 변호사님한테 재산 보전 신청해달라고 해야겠어.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이가 문득 말했다. 지현아, 이혼 후에 뭐 할지 생각해봤어? 최 대표님 회사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 거야.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 파트너 필요 없어?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돈을 대고 너는 실력을 대고 우리 같이 하자. 나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아, 고마워. 뭘? 그녀가 내 어깨를 감쌌다. 우리 평생 친구하기로 했잖아.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엄마가 돌아오는 꿈이었다. 엄마는 말했다. 지현아, 만두는 속이 새지 않게 꾹꾹 눌러야 해. 하지만 만두소가 이미 상했다면 아무리 꾹꾹 눌러도 소용없단다. 그냥 새로 빚는 게 낫지. 잠에서 깼을 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구청에 가는 날이었다. 이혼하는 날,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강지연.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강지연 씨. 법원의 재산 보전 명령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계좌와 부동산은 동결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박민준 씨 측 변호사에게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에 동의하겠지만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죠.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제 몫은 한 푼도 양보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3년간 입지 않았던 빨간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결혼 전 내가 가장 좋아했던 색깔이었다. 김영숙 여사가 너무 야하고 경박해 보인다고 해서 그 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는 빨간색 코트 덕분에 피부가 더 하얗고 생기 있어 보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박민준이었다. 지연아, 나 구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 가서 얘기하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이가 나를 차에 태워주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물었다. 떨려? 아니, 안 떨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오히려 기대돼. 새로운 시작이 폄하와 배신이 없는 삶이. 그리고 한때 반짝였던 강지연이 다시 돌아올 것이 기대돼. 구청 앞 박민준이 혼자 서 있었다.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멍하니 멈춰섰다. 시선은 내 빨간색 코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가져. 나는 곧장 입구로 향했다. 지현아. 그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너 오늘 뭔가 달라 보여. 나는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오늘부터 저는 박씨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그냥 강지연이니까. 햇살이 내리쬐는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구청 민원실은 한산했다. 설 연휴가 막 끝난 터라 이혼 접수 창구 앞에는 두세 쌍의 부부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준과 나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야. 한번 봐.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공동 예금을 3분의 1만 저한테 준다고요? 이유는요? 엄마가. 그 돈 대부분은 엄마가 준 거라고. 박민준은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3년 동안 내 생활비는 다 집에서 댔으니까. 박민준 씨, 나는 서류를 덮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 준 돈은 증여이지 공동 재산이 아니에요. 지난 3년간 제 월급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고 남은 돈으로 집안 공과금이며 식비를 다 해결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뽑아다 줄까요?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집. 나는 말을 이었다. 보증금 절반을 제가 냈고 대출금도 3년간 같이 갚았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저는 최소 40%의 지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합의서에는 20%만 준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법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이혼을 기다리던 다른 부부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박민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지연아,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싸우지 말고. 왜 나가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여기서 말할 거예요. 다들 듣고 판단 좀 해보라고요. 결혼 3년 동안 월급 갖다 바치고 집안일 다 하고 당신 부모님 모셨더니 돌아온 건 당신의 외도와 당신 어머니의 모욕이었어요. 이제 이혼하는데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한 중년 여자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아가씨, 저런 남자는 빨리 헤어지는 게 상책이야. 받을 건 다 받아야지. 다른 남자도 고개를 저었다. 어이, 총각, 너무하네. 박민준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강지현, 꼭 이렇게 추하게 만들어야겠어? 추한 건 당신이에요. 나는 일어섰다. 이 합의서 사인 못해요. 법대로 재산 분할해서 새로 작성해 오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법정? 그래, 법정에서 보자. 익숙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김영숙 여사가 어느새 민원실에 나타나 기세등등하게 걸어왔다. 내가 무서울 줄 알고 강지현 똑똑히 들어둬. 그 집은 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내 몫은 없고 예금은 내가 아들한테 준 거니 더더욱 내 몫은 없어. 엄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박민준이 당황했다. 내가 안 왔으면 내가 또 이 여자한테 홀랑 넘어갔을 거 아니냐. 김영숙 여사는 나를 손가락질했다. 강지연, 내가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 혼전 재산,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나는 웃었다. 그래요? 그럼 그 변호사가 이건 안 알려주던가요? 제가 보증금 절반을 냈다는 은행 거래 내역이 있다는 거, 결혼 후 같이 갚은 대출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거,
당신 아들이 우리 공동 예금으로 상간녀에게 선물을 사줬고 제가 그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김영숙 여사는 내 연이은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어제 저희 아버지께 500만 원을 주면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하셨죠? 이건 혼인 자유침해에 해당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너, 무슨 헛소리야. 김영숙 여사가 당황했다. 누가 네 아버지한테 돈을 줬다고. 녹음 파일 틀어드릴까요? 내가 재생 버튼을 누르려 하자. 그만. 박민준이 소리쳤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다. 그는 심호흡을 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엄마, 먼저 집에 가 계세요. 지연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김영숙 여사는 막무가내였다. 박민준, 너 오늘 이 여자한테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주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엄마, 박민준이 마침내 폭발했다. 지난 3년간 엄마가 지연이 구박할 때 제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요? 지연이가 집에서 식모처럼 일할 때 제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냐고요. 이제 이혼하는데 제발 제 일은 제가 결정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김영숙 여사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늘 순종적이던 아들이 이렇게 반항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나도 조금 놀랐다. 박민주는 지친 목소리로 나를 돌아보았다. 지현아, 합의서 다시 쓰자. 집은 시세대로 평가해서 내 몫만큼 줄게. 예금은 내가 월급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엄마가 준 돈이긴 하지만 결혼했으니 공동재산으로 치자. 우리 반반으로 나누자. 박민준, 내가 감히. 김영숙 여사가 소리쳤다. 엄마, 박민준이 그녀를 보았다. 자꾸 이러시면 저 그냥 집 나가서 살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민원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영숙 여사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아들의 반항에 완전히 제압당한 듯했다.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서류 처리부터 하고 재산 분할 합의서는 나중에 보완하죠.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직원이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져가고 대신 붉은 표지에 이혼 확인서를 2장 내주었다. 그 서류를 손에 쥔 순간 나는 상상했던 것만큼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족쇄가 풀린 듯한 해방감이 들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구청을 나오니 김영숙 여사는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나서 가버린 모양이었다. 박민주는 계단에 서서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멍하니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집 나가서 살게 되겠지. 지난 3년. 미안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 없어요. 나는 이혼 확인서를 가방에 넣었다. 재산 분할 합의서 작성되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지현아. 그가 나를 불렀다. 수아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신 일이지. 이제 저와는 상관없어요. 서연이의 차가 길가에 서 있었다. 그녀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섰다. 박민준 씨, 충고 하나 할게요. 다음번에 결혼하기 전에는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는 법부터 배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좋은 여자를 만나도 당신은 자격이 없을 테니까.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차 안에서 서연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순조로웠어? 상상했던 것보다 순조로웠어. 나는 이혼 확인서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드디어 자유야. 축하해. 서연이가 환호했다. 가자 축하 파티하러. 내가 맛있는 거 쏠게. 잠깐만.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SNS에 글 하나만 올리고 이혼했다고 올리게? 서연이가 놀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다고 징징대는 게 아니야. 그냥 모두에게 알리는 거야. 나 강지연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나는 구청 앞에서 찍은 빨간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는 셀카 사진을 골랐다. 그리고 간단하게 글을 썼다.
3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모든 경험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글을 올린 지 5분도 안 되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좋아요와 댓글, 메시지가 쏟아졌다. 놀라움, 축하, 그리고 걱정의 메시지들이었다. 옛 직장 동료는 지연 씨, 너무 멋져요.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라고 썼다. 대학 동기는 진작 헤어지지 그랬어. 자유를 되찾은 걸 축하해. 라고 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몇몇은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따뜻한 메시지들을 보며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박씨 집안을 떠나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거 봐. 이게 바로 내 진짜 친구들이야. 서연이가 말했다. 네가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 그래. 지난 3년간 나는 박씨 집안에 녹아들기 위해 친구들을 멀리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 그럴 가치가 없었다. 아, 맞다. 서연이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아침에 최 대표님한테 연락 왔어. 너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고. 프로젝트가 급해서 빨리 와줬으면 좋겠대. 내일, 내가 말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게. 그렇게 급하게 며칠 쉬지도 않고 안 쉬어. 나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다. 이미 3년을 낭비했어. 단 하루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아. 차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서연이는 창가 자리를 예약해 두었다. 음식을 주문하고 그녀는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지현아, 항상 묻고 싶었던 게 있어. 지난 3년 후회해. 박민준이랑 결혼한 거.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 서연이는 놀랐다. 왜? 그 인간이랑 그 집구석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결혼이 나를 성장시켰으니까. 내가 천천히 말했다. 여자는 가정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참고 희생하는 것이 존중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다. 나는 생선 요리 한 조각을 집으며 말을 이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와 결혼하지 않겠지. 하지만 이미 겪은 일인걸. 그 경험은 내 인생의 일부야. 그 경험이 날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날 더 강하게 만들었어. 서연이가 와인잔을 들었다. 강해진 강지연을 위하여 건배, 건배. 와인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정시에 최 대표님 회사에 출근했다. 돌아온 걸 환영해. 최 대표님이 직접 문 앞에서 나를 맞았다. 팀은 이미 구성해뒀어. 강 팀장만 오면 돼. 그는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안에는 7, 8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강지연 씨, 우리 프로젝트 팀장입니다. 최 대표님이 말했다. 강 팀장은 풍부한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은하수 타워 프로젝트는 강 팀장이 이끌어갈 겁니다. 나는 조금 놀랐다. 은하수 타워는 올해 회사에서 가장 큰 투자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였다. 최 대표님이 이 프로젝트를 내게 맡길 줄은 몰랐다. 대표님, 이건 나는 강 팀장의 능력을 믿어. 최 대표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3년 전에 퇴사할 때도 말했지. 언제든 돌아오라고. 이제 나한테 증명해 보여줘. 나는 심호흡을 하고 팀원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강지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 대표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지현아, 이 프로젝트 정말 중요해. 클라이언트 요구사항도 아주 까다롭고. 하지만 난 네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 맞다. 그가 잠시 망설였다. 최시우 대표, 기억나나? 최시우 대표가 이 프로젝트 투자자 중 한 명이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최시우, 내 첫사랑이었다.
대학 시절 우리는 3년간 사귀었다. 졸업 후 그가 유학을 떠나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헤어졌다. 나중에 그가 귀국해서 창업했고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억나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분이 왜요? 그분이 강 팀장을 이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정했어. 최 대표님이 나를 보았다. 두 사람 아는 사이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동기입니다. 최 대표님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그럼 잘해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새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창밖의 번화한 도시 풍경을 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최시우라는 이름은 내 삶에서 사라진 지 아주 오래되었다. 그때 헤어진 것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었다. 인생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유학을 가야 했고 나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남아야 했다.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박민준을 만나 그 실패한 결혼을 시작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지연 씨. 전화기 너머로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요. 최시우였다. 최 대표님. 나는 억지로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다. 저희 프로젝트 투자자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구네요. 그가 웃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같이 식사하면서 프로젝트 얘기 좀 하죠.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가 클라이언트라는 생각에 결국 승낙했다. 네, 좋습니다. 레스토랑은 조용한 일식집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최시우는 이미 와 있었다. 7년 만에 보는 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더 성숙하고 wen종해졌을 뿐. 깔끔한 정장 차림에 행동 하나하나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가 묻어났다. 지현아. 그가 일어나 내 의자를 빼주었다. 넌 그대로네. 너도 별로 안 변했어. 나는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애썼다. 음식을 주문하고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 대표님한테 들었겠지만 내가 널 이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정했어. 왜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금 당신 위치면 훨씬 더 유명한 팀을 고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널 믿으니까. 최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대학 때 네가 했던 프로젝트들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네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있어. 나는 멍해졌다. 알고 있었다고? 서연이가 내 사촌 동생이야.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제야 나는 서연이가 아주 능력 있는 사촌 오빠가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하지만 그게 최시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날 동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졌다. 동정이 아니야. 최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믿음이야.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서 다시 자기 일을 시작하는 여자는 무슨 일이든 해낼 능력이 있다고 믿어.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이혼했다며. 그가 물었다. 지난주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미안. 괜한 걸 물었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보았다. 최시우, 네가 날 도우려는 거라면 정말 고맙지만 난 동정은 필요 없어. 동정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연아. 나도 이혼했어. 작년에. 이번에는 내가 놀랄 차례였다. 나도 3년 결혼 생활이었어. 나도 가정 문제 때문이었고.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서연이가 내 이혼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 넌 왜 이혼했는데? 전처는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었어. 성격이 안 맞았지. 그는 간단하게 넘어갔다.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결혼은 타협할 수 없는 거고 인생은 더더욱 그렇다는 걸.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사라졌다. 사적인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는 일 얘기로 돌아갔다. 최시우는 은하수 타워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야기가 잘 통했다. 마치 대학 시절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넌 하나도 안 변했네.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말했다. 여전히 생각도 많고 추진력도 강한 강지연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웃었다. 여전히 완벽을 추구하는 최시우고 그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가 말했다. 지연아, 일은 일이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그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시우야.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오늘 저녁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마스크팩을 붙이고 TV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눈을 찡긋했다. 우리 사촌 오빠가 최시우라고 왜 미리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지. 서연이가 마스크팩을 떼어냈다. 어땠어? 옛정이 다시 불타올라? 쓸데없는 소리 마. 내가 그녀를 째려봤다. 우린 이제 비즈니스 관계야. 치치, 비즈니스 관계라.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오빠가 너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물어봤는지 알아? 내가 결혼할 때 몰래 결혼식장에도 갔었대. 그리고 돌아와서 밤새 술만 마셨다더라. 나는 멍해졌다. 최시우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서였다. 언니, 통화 괜찮아요?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몰래 전화하는 것 같았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언니랑 오빠 이혼한 거 알고 집에서 난리치고 있어요. 박민서가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물건들 다 내다 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속 편하다고. 제가 몰래 몇 개 챙겨놨는데 언제 와서 가져가실래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그 물건들 중에는 엄마가 남겨주신 사진도, 대학 시절의 일기장도, 박민준과 연애 시절의 기념품도 있었다. 내일 가지러 갈게. 집으로 오지 마세요. 박민서가 말했다. 엄마가 언니 보면 또 난리 칠 거예요. 밖에서 만나서 제가 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날 점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전화를 끊자 서연이가 물었다. 박민서, 걔는 왜? 김영숙 여사가 내 물건들을 다 버렸대. 걔가 좀 챙겨놨다고. 그나마 양심은 있네. 서연이가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지연아, 조심해야 해. 김영숙 여사 같은 사람은 쉽게 포기 안 할 거야.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지금의 강지연은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있다. 두려울 것이 없었다. 다음 날 점심 나는 카페에서 박민서를 만났다. 그녀는 큰 캐리어와 종이 상자 하나를 끌고 왔다. 나를 보자 조금 안절부절 못했다. 언니, 물건 대부분은 여기 있어요. 몇 개는 엄마가 이미 쓰레기장에 버려서 제가 못 찾았어요. 고마워. 나는 상자를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2잔 시켰다. 박민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어머니는 괜찮으셔? 내가 물었다. 안 괜찮아요. 박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이혼하신 후로 매일 집에서 화만 내세요. 오빠는 한심하다고 하고 아빠는 무능하다고 하고 저는 양심도 없다고 팔꿈치가 밖으로 굽었다고 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언니, 제가 예전에 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왜 아직 저랑 연락해 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너는 너고 내 엄마는 내 엄마니까. 그리고 넌 결국 진실 편에 서기로 선택했잖아.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박민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쇼핑도 가주고 제 고민도 들어줬는데 엄마가 언니 욕 한마디만 하면 저는 바로 따라서 언니를 남처럼 대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나는 그녀에게 휴지를 건넸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집에서 나가려고요. 박민서가 눈물을 닦았다. 인턴 자리 구했어요. 혼자 원룸 얻어서 살려고요. 이 집 더는 못 있겠어요. 도움 필요하면 말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가 황급히 손을 저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폐를 끼쳤어요. 사실 오늘 온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엄마가 숨겨둔 건데 제가 서랍에서 몰래 꺼내왔어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은행 카드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김영숙 여사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수아 첫인사 선물 88, 888, 888원. 좋은 기운 받으라고. 이거 윤수아한테 줄 선물이었어요. 박민서가 말했다. 언니랑 이혼하기도 전에 엄마가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윤수아는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아서 언니보다 1000배는 낫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은행 카드를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동안 김영숙 여사는 이미 아들의 다음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카드에 있는 돈 아마 언니랑 오빠 공동 통장 돈으로 넣었을 거예요. 박민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마워, 민서야. 나는 카드를 챙겼다. 재산 분할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민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녀는 긴장한 채 나를 한번 보더니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나는 캐리어를 열어 내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옷가지였고 책과 작은 소품들이 있었다. 종이 상자 안에는 앨범과 기념품들이 있었다. 가장 위에는 나와 박민준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그와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다. 뭘 그렇게 봐. 서연이가 어느새 와서 내 맞은편에 앉았다. 지난 추억들. 나는 사진을 다시 집어넣었다. 버릴 건 버려. 서연이가 말했다. 가지고 있어봤자 너만 힘들어.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간직할 거야.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야. 내가 한때 감정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걸,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야. 박민서가 돌아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가 카드 없어진 거 알았어요. 집에서 난리 났어요. 저 빨리 가봐야 해요. 안 그러면 제가 가져간 거 의심할 거예요. 조심해. 내가 당부했다.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언니 가끔 연락해도 되죠? 저 정말 언니한테 디자인 배우고 싶어요. 물론이지. 내가 미소 지었다. 언제든 환영이야. 박민서가 떠나고 서연이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저 애는 그래도 엄마랑 오빠보다는 낫네. 아직 어리잖아. 구제할 수 있어. 나는 캐리어를 닫았다. 가자. 회사로 돌아가야지. 오후 회의는 순조로웠다. 팀원들은 내 제안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회의가 끝나고 최 대표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지연아, 시우 씨가 어제 내 제안에 아주 만족했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내일 오후에 자기 회사로 와서 자세한 얘기를 하자고 하네. 여기 주소야.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열심히 해. 최 대표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시우 씨가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인정하는 건 드문 일이야.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강지연 씨, 전달해드릴 상황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아주 심각했다. 박민준 씨 측에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걸고 넘어지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아파트 보증금 절반을 당신이 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제가요? 제가 그 사람을요? 그쪽에서 당신과 박민준 씨가 다툴 때 찍은 사진 몇 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신 은행 카드 정보가 아주 유용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다행이네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박민준 씨의 어머니, 김영숙 씨가 어제 당신 아버지 댁에 찾아갔습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무슨 짓을 빌라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당신이 딸을 잘못 키워서 집안 돈을 훔쳤다며 당신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당신 아버님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어느 병원인가요? 김 변호사가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현아, 왜 그래? 서연이가 따라 나왔다. 아빠가 입원하셨어. 김영숙 여사가 소란 피워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데려다 줄게. 차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나서야 아버지가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연이 아버지가 그 여자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서 쓰러지셨어. 아주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그 여자가 빌라 앞에서 30분 넘게 소리를 질렀어. 딸 교육 잘못 시켰다고. 네가 자기네 집 돈 훔쳤다고.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말을 다 했어. 아버지가 내려가서 따지니까 그 여자가 아버지를 밀쳤고 아버지가 그대로 쓰러지셨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김영숙, 그 여자는 정말 미쳤다. 서연이는 분노에 차운전대를 내리쳤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병원에 빨리 온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다. 나는 병상에 앉아 아버지의 늙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평생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아버지는 내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500만 원을 찢어버리며 딸의 행복은 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나 때문에 이곳에 누워 있었다. 지연아, 서연이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흐느꼈다. 내가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헛소리 마라. 허스키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고개를 들자 아버지가 깨어나 있었다. 아빠.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아파요? 안 아프다. 아버지가 힘겹게 웃었다. 이 바보 같은 딸아. 이혼하길 잘했다. 그런 집구석은 빨리 나오는 게 상책이야. 하지만 아빠는 난 괜찮아. 아버지가 내 말을 잘랐다. 김영숙 그 쌍년. 내가 원래부터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까지 악독할 줄은 몰랐지. 정말로 손을 댈 줄이야. 그 여자가 아빠를 밀었어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나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 뺨 한 대 후려 갈겨줬지. 나는 멍하니 있다가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 아빠다. 절대 당하고만 살지 않는. 지현아, 아버지가 진지하게 나를 보았다. 아빠가 예전에는 너랑 내 엄마한테 미안한 짓만 했지. 이제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널 지지하는 거야. 이혼하고 싶으면 해. 재산 찾고 싶으면 찾아.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해. 아빠가 다 지지한다. 나는 소리 내어 울었다. 울지 마라. 아버지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데 그런 집구석한테 당하고만 살 순 없지. 아빠 말 들어. 독해져야 할 땐 독해져야 해. 우리 강씨 집안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 서연이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지연아, 우리 고소해요. 상해죄로. 그 아줌마 쓴맛 좀 보게. 나는 눈물을 닦았다. 눈빛이 단단해졌다. 네, 아빠. 아빠는 푹 쉬세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병실을 나와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소송 추가하겠습니다. 김영숙 씨를 상해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의 재산은 이익 증거 전부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박씨 집안이 저에게 한 모든 짓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인내는 존중을 가져오지 않았다. 선량함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필요했다. 그들이 내게 무자비했다면 나 또한 무자비해지는 것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기자회견은 일주일 뒤로 잡혔다. 그동안 아버지는 퇴원하셨고 나는 아버지를 서연히 집으로 모셨다. 박민선은 몰래 집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고 가끔 아버지를 보러 와서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박민주는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지연아, 엄마가 순간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 이미 잘못했다고 하셔. 그가 전화로 애원했다. 우리 소송 취하하자. 네가 원하는 돈 다 줄게. 순간 정신이 나갔다고요? 나는 냉소했다. 우리가 결혼한 첫날부터 그분은 저에게 좋은 낯빛 한 번 보여준 적이 없어요. 3년 내내 저를 구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어요. 이제는 제 아버지를 밀어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이게 순간 정신이 나간 거라고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박민준도 화를 냈다. 꼭 법정까지 가서 온 세상에 망신당해야겠어. 망신? 내가 반문했다. 박민준 씨, 당신이 외도한 순간부터, 당신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한 순간부터, 당신 박씨 집안은 이미 웃음거리였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웃음거리를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는 기자회견 발표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기자회견까지 해야겠어?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영향? 나는 웃었다. 나는 피해자인데 무슨 영향이 두려워?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지. 최시우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지연아, 도움이 필요해. 내가 아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몇 명 있는데. 아니, 괜찮아. 김 변호사님이 아주 잘해주고 계셔. 내가 말했다. 고마워, 시우야. 기자회견 날, 나도 갈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친구로서 기자회견 당일 나는 일찍 일어났다. 단정한 흰색 정장을 골라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긴 머리는 낮게 묶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빛이 단단했다. 예전에 소심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준비됐어? 서연이가 물었다. 응, 준비됐어. 기자회견은 시내 호텔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10여 개의 언론사가 참석했고 대부분 김 변호사가 연락한 곳이었다. 나는 연단에 올라 아래에 앉은 기자들과 카메라 렌즈를 보며 심호흡을 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지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지난 3년간의 경험과 제가 왜 이혼을 결심하고 전 시어머니 김영숙 씨를 고소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나는 차분한 어조로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다. 과장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다. 오직 사실만을 말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했던 녹음 파일, 박민준의 외도 사진, 김영숙 여사가 아버지를 밀어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진단서를 공개했다. 장례는 술렁였다. 기자들은 빠르게 무언가를 기록했다. 저는 이 상황까지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고 제 전 시어머니가 여전히 사방에 헛소문을 퍼뜨리며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보면서 침묵은 가해자를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용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상처에 맞서 반격할 용기를 가지라고.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지연 씨, 전 남편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사진과 카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요구하신 정신적 피해 보상액이 상당히 높은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3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님께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한 것입니다.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사적인 거래가 아닌 법의 공정한 심판을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 여기자에게서 나왔다. 강지연 씨, 이 모든 일을 겪어도 여전히 사랑을 믿으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 지었다.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굳게 믿습니다. 여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 변호사는 결과가 아주 좋다고 말했다. 몇몇 주요 언론사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넷 여론도 대부분 나를 지지했다. 호텔을 나오자 최시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잘했어. 그가 말했다. 용감했어. 고마워. 나는 그에게 웃어 보였다. 어떻게 왔어? 친구로서 응원하러 온다고 했잖아. 친구이자 투자자지. 그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봐.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협력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에 투자하고 싶어. 최시호가 말했다. 동정이 아니야. 내 능력을 믿는 거야. 은하수 타워 프로젝트 아주 잘하고 있잖아. 네가 너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나는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조건이 아주 좋았다. 왜? 내가 글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강지연이니까.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대학 시절 그 아이디어 넘치고 재능 있던 강지연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어.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시우야.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 그가 웃었다. 나 아주 까다로운 투자자야. 제대로 못하면 투자금 회수할 거야. 너한테 그런 기회는 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햇살이 참 좋았다.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영숙 여사는 상해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민주는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아파트 지분과 예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이혼 소송이 끝난 날, 나는 김 변호사님, 서연이, 최시우, 그리고 아버지와 박민서를 함께 식사에 초대했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감회에 젖어 말했다. 내가 평생 제대로 한 일이 없었는데 우리 딸 이혼 지지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박민서가 잔을 들었다. 언니, 미안하고 고마워요. 여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멋지게 살아야 한다는 걸 언니를 보고 알았어요. 서연이가 내 어깨를 감쌌다. 우리 디자인 스튜디오를 위하여 건배. 이름은 정했어. 새롬, 어때? 좋은 이름이네. 최시우가 미소 지었다. 새롬을 위하여. 새롬을 위하여. 술잔이 부딪히며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식사가 끝나고 최시우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에서 내릴 때 그가 말했다. 지현아,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뭔데? 혹시 네가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널 만나고 싶어. 그가 내 눈을 보며 말했다. 과거를 메우기 위해서가 아니야.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다. 최시우, 나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 알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기다릴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나는 컴퓨터를 켜고 디자인 시안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한 싱글 여성을 위한 작은 아파트 리모델링.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3년 전 그 설날 전날 밤을 떠올렸다. 나 혼자 부엌에서 만두 400개를 빚으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7번째로 아들을 낳아 결혼시킨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밤. 그때 나는 내 인생이 그 만두들처럼 겹겹이 쌓여 있지만 아무도 그 속이 무슨 맛인지 관심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나는 만두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 감싸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밀가루 반죽이 될 수도, 만두소가 될 수도,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지연아, 나 결혼해. 윤수아랑. 미안했다. 행복하길 바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평온하게 답장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나는 그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과거의 모든 것,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 모두 이제는 정말로 놓아주어야 할 때였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다. 이 도시에는 나와 같이 한때 결혼 생활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나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열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화면 위로 선들이 뻗어나가며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그려냈다. 미래를 향한 공간, 그곳에는 빛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강지연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었다.